독일군의 한국 파견 요청으로 의회가 뒤집어졌습니다. 독일 의회에서는 긴급 예산을 편성해 한국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군 소속 나토 장교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처음엔 절대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그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의 분노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독일군 최정예 장교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제가 한국이라니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상관에게 항의했죠. 한국은 배울 것이 없는 나라이며 그곳에 파견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이건 단순한 파견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 그리고 증오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1996년 한국에서 나토 협력 작전 중 전사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한국은 아버지를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 이야기는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을 미워했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죠. 상관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명령 거부 시 강제 전역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어요. 군 경력은 제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저까지 3대째 이어온 가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군복 차림의 단정한 모습 그리고 당당한 눈빛, 아버지께 그곳에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대답을 기다리듯 침묵이 흘렀죠. 창밖에서는 베를린의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군인이라 결국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어머니가 전화해서 물으셨어요. 정말 괜찮은지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27년 전의 상처가 배어 있었죠.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확인하고 나토 보고서에 상세히 적어줄 거라고요. 그들의 군사 시스템과 작전 능력 그리고 전술적 한계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 다짐했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복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베를린에서 인천까지의 비행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건조하게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아버지를 빼앗아갔으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하기 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해의 푸른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차가운 분석가로서 이곳에 온 겁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모든 것을 관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긴 비행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3개월간의 파견 임무, 저에게는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이었을 뿐이죠. 그때만 해도 이 파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걸요.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힐 듯한 압도감을 느끼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효율성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무엇보다 입국 심사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최소 40분은 기다려야 할 절차가 단 5분 만에 끝났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연결된 철도, 정확히 정시에 출발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열차를 보며 처음으로 불안함이 밀려왔죠. 이 나라 사람들은 무슨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제 안에 의문이 피어났어요. 베를린의 여유로운 리듬에 익숙한 저에게 서울의 속도감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호텔 체크인 역시 마찬가지였죠. 준비된 서류와 신속한 처리 과정, 독일에서라면 최소 3명의 직원이 관여할 일을 단 1명이 처리했습니다. 효율적이었죠. 너무나도 효율적이어서 오히려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식당들은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편의점은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었죠. 베를린에서라면 이 시간에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거든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밤이 또 다른 낮처럼 느껴질 정도로 활기차더라고요. 이렇게 효율성만 추구하는 사회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자신감 있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속도는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어딘가에 균열이 있을 것이고 제가 그것을 찾아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한미군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베를린의 여유로운 아침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하지만 차가 신호등에 멈추었을 때 옆 차선에서 한 택시기사가 승객과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음 띤 얼굴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상 외였죠. 서로 모르는 사람일 텐데 저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며 기지로 향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미군 장교가 저를 맞이했어요. 조나단 대위는 친절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첫인상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너무 빠르다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정신없이 흘러간다고 전했습니다. 조나단 대위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게 한국의 매력이며 전쟁터에선 그 속도가 생명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여기에 익숙해지면 한국을 떠날 수 없을 거라고 했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아우성이라고 덧붙이더라고요. 조나단의 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효율성만 추구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거란 생각이 들었죠. 분명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 거라 확신했어요. 아버지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잠시 후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군과 미군의 합동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멀리서 보이는 움직임에 눈을 의심했어요.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 두 군데는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대위가 저를 지휘 텐트로 안내했죠. 조나단은 오늘 적진 침투 및 구출 작전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군에서도 유사한 훈련을 자주 실시했기 때문에 익숙한 시나리오였죠. 그러나 곧 익숙함은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군의 움직임은 독일군과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각 병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지휘 체계는 수직적이죠. 그러나 한국군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지시 없이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는 듯 했어요. 이건 체계가 아니라 그냥 감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조나단이 제 말을 들었는지 웃으며 다가왔죠. 마르코 소령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인상적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의견을 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즉흥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독일군이라면 각 단계별로 명확한 프로토콜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말에 조나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한국군의 강점은 바로 그 즉흥성에 있다고 전장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군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들의 판단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했죠. 독일과는 너무 다른 훈련 방식에 저는 이게 실제 전장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점심시간 조나단과 함께 식사하면서 제 생각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처럼 빠르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정확성과 체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조나단은 잠시 생각하더니 느려서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고 농담처럼 웃어넘겼죠. 그의 말은 마치 화살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더 빨리 움직였다면, 만약 구조팀이 몇 분이라도 일찍 도착했다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는 이런 방식으로는 전혀 효율적이지 못할 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훈련을 보고 제 생각이 완전 바뀌었죠. 한국군의 신속 대응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관찰자로 참여한 팀에 갑작스러운 적군의 공격이 시뮬레이션 되었어요. 한국군 대원들은 눈짓만으로 의사소통하며 놀라운 속도로 대응했습니다. 5분 만에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었죠. 인상적이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조나단은 제 반응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한국군이 속도전의 달인이라는 걸 알겠냐고 물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군의 방식은 분명 독특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스스로 해낸 게 아니라 미군이 보호해주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훈련이 끝난 후 저는 미군 병사들이 모여있는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오늘의 훈련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죠. 용기를 내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합류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눈빛에서 처음에는 경계심이 읽혔지만 곧 환영하는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독일에서 왔다는 것을 들었다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저는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복무하는 게 미군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지, 한국군은 그들의 보호가 없다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물었어요.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이크 중사가 웃으며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배운 게 더 많다고 대답했어요. 그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슨 상병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군은 미쳤을 정도로 빠르고 전장에서는 그게 생명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한국군에게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죠. 의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미국군의 장비나 훈련 방식이 더 우수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토마스 중위가 대답했어요. 한국군의 장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동등한 파트너로 한국군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고 미군들은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열정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군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경받는 동맹군이었어요. 조나단 대위가 합류했을 때 논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나토보다 더 실전적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환경에서의 훈련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긴장이 계속되는 곳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훈련하는 군대는 분명 다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국군이 실제 전투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이크 중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으며 아마 미군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간 제가 생각했던 한국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닐까 싶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대화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베를린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났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한국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한국군이 아버지를 위험한 임무에 내보내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나토의 기술과 지식만 얻으려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27년 동안 한 번도 생각이 바뀐 적이 없다고 그리고 저도 한국인들에게 속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과 제가 직접 본 미국군의 모습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아버지는 한국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왜 미군들은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밤새 뒤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나단 대위의 제안으로 한국군의 실제 작전, 기동과 신속 배치 시스템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군 병력이 불과 30분 만에 완전 전투 태세를 갖추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나토 기준으로는
최소 2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었죠. 저는 한국군 김준호 대령에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긴장 상태에 있는 국가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이 나라의 군사 시스템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체 조직과도 같았습니다. 훈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나단 대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나단은 이곳 사람들은 훈련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것을 빠르고 완벽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죠.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어요. 독일은 냉전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군사훈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그들에게 전쟁은 항상 현실적인 위협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한국 장교들과 함께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훈련 방식, 비상 대응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에 중점을 둔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소령이라는 젊은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독일군과 한국군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군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나토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어디로 가고 점점 그들의 시스템에 감탄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대령의 안내로 한국군의 비상대피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된 이 훈련은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이었어요. 사이렌이 울리자 모든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움직였죠. 김 대령에게 시민들의 참여 정도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바로 생존의 문화라고 설명했어요. 전쟁의 기억이 아직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훈련이 생존 본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군과 미군의 관계가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는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의문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김준호 대령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아버지에 관한 정보를 찾아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1996년 나토 협력 작전 중 전사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알아보겠다며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김 대령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가슴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혼자서 외롭게 죽은 걸까? 한국은 아버지를 이용하기만 한 걸까 궁금했어요. 저는 두려움을 안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김 대령의 사무실은 단정하면서도 군인다운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벽에는 훈장들과 부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류 폴더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폴더는 마치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래진 초록색 표지와 모서리가 다른 흔적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김 대령은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죠. 창밖에서는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고 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김 대령은 자료를 찾아봤다며 제게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폴더를 조심스럽게 제게 밀어주었어요. 손가락이 서류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전기가 통하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27년 전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만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폴더를 열자 옛 문서 특유의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나토 한국 합동작전 보고서 1996년 10월 15일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김 대령은 제 아버지는 혼자 죽은 게 아니며 그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한국군 병사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겁게 제 가슴을 내리눌렀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한국이 아버지를 이용하고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대령이 보여준 오래된 군사작전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쓰여 있었어요. 서류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진과 지도 그리고 작전 일지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달랐어요. 김 대령은 그날 한국군 3명이 제 아버지를 구하려다 전사했다는 사실을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버지의 부대는 DMZ 근처에서 정찰 중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그날 갑작스러운 안개가 지역을 뒤덮었고 그 틈을 타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첫 교전에서 중상을 입었고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3명의 한국군 병사들이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다고 해요. 이상호 중사와 김태윤 병장 그리고 박민준 일병, 그들은 무려 4시간 동안 적의 사격 속에서 아버지를 보호하며 의료 지원을 기다렸지만 결국 모두 다 함께 전사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를 두고 이동했다면 3사람은 모두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미련할 정도로 우직했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3 병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고 의무감에 찬 얼굴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김 대령은 이들이 영웅이라고, 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름들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갑자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들처럼 느껴졌어요. 이들은 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젊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어떤 생각으로 그 희생을 받아들였을지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분명 그 중에는 저와 같은 나이의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건지 물었습니다. 27년 동안 누구도 이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김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남북관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였으며 이 사건이 공개되면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어 모든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양국 정부 간의 정치적 고려도 있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한국을 미워했어요. 모든 잘못된 일의 원인으로 아버지를 빼앗아간 나라로 생각했죠. 그 증오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고 그것이 이번 파견을 그토록 거부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군 병사들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국적을 넘어 전우애를 보여주었어요.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나라의 군인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준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3 병사에게 수여된 무공훈장의 기록이 있었어요. 국가와 동료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는 문구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제 인생의 거짓과 마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기지 주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믿음을 품고 있었다니, 한국을 미워하는데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소비했습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마치 아버지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싶었고 아마도 진실을 찾았구나라고 해주실 것 같았어요. 다시 김 대령의 사무실로 돌아가 혹시 아버지를 지켜주신 병사들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 대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한번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정말 몰랐다고, 한국군이 그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그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한국군 병사들을 위해서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 대령은 이상호 중사의 아들도 군인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준우 대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은 듯한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죠. 당신의 아버지는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우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제 아버지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들은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남긴 유산이라고 덧붙였어요. 우리는 함께 국립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대령도 동행했어요. 세 분의 묘지 앞에 서서 우리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가운데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준 이들에게,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현충원을 나오면서 이준우 대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 아버지들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났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운명이 아닐까요? 27년 전 함께 싸웠던 두 병사의 아들들이 같은 땅에서 다시 만나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려고 노력했죠. 다음 날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실전 훈련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본 광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훈련에 참여했을 것이고 한국군과 함께 땀을 흘렸을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는 이곳에서 진정한 전우회를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조나단 대위가 제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이 미래다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조나단은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저는 나토에 제출할 보고서의 제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시스템과 전략적 사고는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나토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단순 명료했어요. 한국, 나토가 배워야 할 미래 전략. 보고서에는 한국군의 신속 대응 체계와 민관 협력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문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미군처럼 한국에 방위비를 내서라도 나토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의 직접 경험과 데이터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나토군의 한국 주둔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미래 안보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실전에 가장 가까운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여기서의 경험은 시뮬레이션이나 가상훈련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실질적인 대비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자마자 나토 본부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비용 문제를 우려했고 다른 일부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이 나토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제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점차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마침내 시범적인 나토 한국 합동주둔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견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느냐, 한국에 남아 이 프로그램을 책임지느냐 선택지가 생겼어요. 한참 고민 끝에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토 본부의 책임자가 되어 근무 연장을 하겠다고 신청한 거죠. 브뤼셀에서는 제가 적임자라며 자세한 연구를 부탁한다며 근무 연장을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 목소리에서 확신을 느끼셨는지 이내 지지해 주셨어요. 제가 행복하다면 어머니도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제가 보낸 보고서 사본을 받아보신 후 오랫동안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며 제 아버지는 용감한 동료들과 함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장 근무가 확정된 날 저녁 나토 한국 합동주둔 프로그램 승인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제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이메일함은 빠르게 채워졌고 제 책상 위에는 지원서 더미가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조차도 이런 뜨거운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토 전체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봄비처럼 쏟아져 내렸죠. 메일함을 검토하다가 저는 서울의 한 고층 건물 옥상바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로운 임무를 생각하니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한국군과 나토의 협력 프로그램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인적 교류를 포함하는 폭넓은 것이 될 것이었어요. 마지막 맥주를 마시며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테크 유튜버가 올린 한국 영상이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미국에도 이 기술을 도입해달라며 미국 시민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테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은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분석하고 리뷰하는 영상을 제작하며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최근 올린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저는 한국의 AI 기술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딥시크와 챗GPT 같은 강력한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세계 AI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고 저는 그것을 지적하며 한국 AI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한국 AI는 이제 끝났다라는 강한 제목을 붙였죠. 영상에서는 한국의 AI 기술이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와 비교 자료를 활용해 설명했습니다. 이게 사실이긴 했지만 한국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는 사람들이 많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기도 했어요. 역시나 댓글창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분석에 동의하며 한국 AI의 한계를 인정했고 누군가는 반박하며 한국 AI 기술을 변호했어요. AI 강국이라더니 이제는 중국에도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반응도 있었고 한국 AI는 생각보다 저력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죠. 이처럼 논란이 되는 주제는 항상 조회수가 좋거든요. 저는 조회수를 확인하며 영상이 퍼지는 속도를 지켜봤어요. 단 하루 만에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었고 알고리즘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면 다음 영상도 같은 주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구독자들이 원하고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주제라면 저도 그에 맞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AI 기술을 분석하며 더 날카로운 비판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국 AI의 실패를 조명하려고 했죠. AI 번역 기술이나 챗봇 서비스 혹은 자율주행, AI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을 찾아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위한 계획을 마무리할 즈음 저는 다시 한번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한국 AI를 비판한 영상은 여전히 빠르게 조회수가 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작가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AI 연구원이 이번 영상을 보고 다음 영상에 자기를 초청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AI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할 자신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죠. 저는 중국 AI 연구원과 함께 한국에 대한 비판을 한다면 더욱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확신했어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면 또다시 논쟁이 펼쳐질 테고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오를 거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복잡했어요. 단순히 조회수가 잘 나와서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한 기분도 들었죠. 저는 분석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지만 단순히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 AI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찜찜하긴 했죠. 하지만 팩트를 기반으로 만드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찜찜한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였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는 평소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목소리만으로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언니는 조카가 갑자기 고열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기운이 없다고 했죠. 저는 당장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응급실에 가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조카는 언니가 혼자 키운 아이였죠. 미혼모라는 이유로 부모님께 반대도 많이 받았지만 언니는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홀로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웠고
늘 최선을 다했어요. 조카는 그 사랑 속에서 밝게 자랐죠. 언니는 항상 조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언니는 아이를 여러 병원에 데려갔지만 모든 병원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의사들은 조카의 상태를 살피고 여러 검사를 했지만 어떤 병인지 확실히 말해주지 못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 작은 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는 말을 듣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의사들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게다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철저히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병원마다 진료비는 천차만별이었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어요. 보험이 있다 해도 한계가 있었죠. 특히 희귀병처럼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질병은 진단 과정이 길어지고 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언니는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생각이었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증상인 줄 알았던 것이 점차 심각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조카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눈에 띄게 말라갔어요. 작은 손을 쥐고 있으면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언니는 절박한 마음으로 또 다른 병원을 찾았지만 어디서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초췌해졌고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올 때마다 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언니는 아무도 아이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아무리 의사들을 찾아가도 조카를 위한 확실한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의사들은 하나같이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 곳을 돌아다닌 언니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모든 문이 닫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치료비 문제도 심각했어요. 언니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감당하고 있었죠. 진단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수많은 검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루 입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모든 게 돈으로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 속에서 조카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했죠. 저도 언니에게 돈은 걱정하지 말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인을 모르니 치료비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든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계속 돌아다녀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됐죠. 매일 이런 고민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대본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머릿속에서 흩어졌어요. 영상 촬영은 늘 해오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죠. 조카가 병원에서 누워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카메라 앞에 섰죠. 예정대로 그날 인터뷰 상대는 중국의 AI 연구원 리우 박사였습니다. 그는 중국 AI 기술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수년 동안 AI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전문가죠. 하지만 그의 태도는 꽤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 AI 기술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낮았고 중국 AI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저는 과거에도 그의 발언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었죠. 한국 AI는 이제 끝났다며 중국 AI의 수준을 한국이 따라올 수 없다는 식의 말들을 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리우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AI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곧바로 중국의 AI 기술을 극찬하기 시작했죠. 중국은 AI 분야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덕분에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 AI 기술에서는 이미 많은 병원들이 AI를 활용하여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흥미가 생겼죠. 원래대로라면 한국 AI를 깎아내리는 그의 발언을 반박하며 인터뷰를 진행했겠지만 지금은 다른 것보다 의료 AI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카의 병을 진단받지 못한 상황에서 AI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중국의 AI 의료 기술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물었죠. 리우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AI 시스템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한국 AI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한국이 여전히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중국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죠. 그는 계속해서
한국 AI 기술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 양에서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으며 AI의 핵심인 데이터를 한국처럼 작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결국 중국이 세계 AI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저는 평소 같았으면 반박하며 논쟁을 이어갔겠지만 지금은 그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개인적으로 리우 박사에게 다가가 AI, 의료 기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그는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동의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조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미국의 여러 병원을 찾아갔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중국의 AI 의료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죠. 리우 박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가 곧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는 AI를 활용한 희귀병 진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AI가 수천 가지 사례와 비교하여 가장 가능성 높은 진단을 내려주며 기존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한 패턴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조카를 중국 병원으로 데려가면 AI로 바로 진단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리우 박사는 그렇다며 직접 병원과 연결해줄 수 있다고 했죠. 중국의 몇몇 최고 병원들이 이미 AI 기반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었죠. 저는 리우 박사의 연락처를 받아두고 언니와 상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중국이 AI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말로 그렇게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리우 박사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지만 과연 실제 상황도 그렇게 완벽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조카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야 했죠. 저는 조용한 방에 앉아 AI 의료 기술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AI가 진단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논문과 의료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었죠. 특히 이미지 분석을 통한 암 진단, 희귀병 탐지 같은 분야에서는 기존의 인간 의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이러한 기술이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병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었죠. AI 진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곳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병원들은 AI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법적 문제도 걸려 있었어요.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 의사의 최종 판단 없이 AI가 진료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죠. 저는 검색 범위를 넓혀 AI 의료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중국과 한국이었어요. 중국은 이미 AI 의료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죠. AI 기반 건강진단, 원격 의료 시스템, 희귀병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의료 AI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수많은 병원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AI 의료 기술도 상당히 발전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저는 리우 박사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죠. 한국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처럼 AI를 활용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AI 의료 기술은 데이터가 핵심인데 한국이 따라올 수 없다고 했어요. 리우 박사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 AI 의료 기술도 꽤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저는 결국 리우 박사의 말을 믿고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카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야 했어요. 미국에서 더 이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중국 AI 의료 기술이라도 시험해볼 필요가 있었죠. 저는 언니에게 중국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중국 AI가 조카의 병을 진단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조카를 살릴 수 있다면 어디든 가야 했어요. 우리는 급하게 짐을 싸고 중국 병원으로 향했죠. 처음에는 깨끗한 시설과 정밀한 검사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AI 기반 진단 장비가 환자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어쩌면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AI가 제시한 결과를 설명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검사를 이유로
아이를 계속 붙잡아 두려 했어요. 처음에는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조카를 대상으로 더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죠. 혈액 검사와 조직 샘플 채취 그리고 신경 반응 검사 등 필수적이지 않아 보이는 실험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언니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처음에는 믿어보려 했지만 조카가 받는 검사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실험에 가깝다는 걸 깨달았죠. 병원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AI가 추가 검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는 병원의 다른 환자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곳에서 치료를 받던 일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새로운 검사만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거였죠. 한 보호자는 여기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AI의 실험 데이터로만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퇴원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계속 머무르며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실험이었어요. 우리는 즉시 퇴원 수속을 밟으려 했죠.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AI 진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퇴원을 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한 우리는 짐을 싸서 병원을 빠져나가기로 했어요. 병원 측의 눈을 피해 조용히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숨을 돌리며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는 손을 떨며 더 이상 조카를 여기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죠. 여긴 치료가 아니라 실험이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리우 박사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던 걸 후회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제 영상에서 봤던 댓글이 생각난다며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한국에서는 AI가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알아본 바가 있었지만 리우 박사의 말만 믿고 중국으로 왔었습니다. 언니는 바로 한국 AI 의료기술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한 정밀 진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네이버의 매드클로바나 삼성의 AI 의료 솔루션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AI 연구 사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중국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한국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죠.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조카를 위해서라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한국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한국의 AI 의료 시스템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는 조카를 품에 안고 병원 문을 들어섰죠.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진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AI 기반 정밀 진단을 요청하자 의료진은 빠르게 대응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한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죠. 환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한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AI 진단 장비가 조카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검사는 기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진행됐죠. AI가 실시간으로 혈액 데이터, 유전자 정보, 병력 기록을 분석하며 기존 병원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패턴들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AI가 도출한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며 의견을 교환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죠.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AI는 조카의 병을 특정 희귀 유전 질환으로 진단했어요. 기존 병원에서는 단순한 면역 질환이나 감염으로 판단했던 것과는 달리 AI는 정확한 병명을 찾아냈죠. 이전에 의사들이 간과했던 수치와 패턴들을 AI가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언니는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조카의 병을 찾을 수 없었던 긴 시간 동안 절망 속에서 버텨왔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었죠.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치료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AI가 추천한 맞춤 치료법을 설명했어요. AI의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최종 결정을 내렸고 조카는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죠. 기존 치료법과 달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치료였기 때문에 반응도 훨씬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의료진은 조카의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법을 조정했어요.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조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죠. 이제 살 수 있다며 드디어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며 조용히 안도했어요. 그렇게 소아병동에 입원 신청을 하고서는 드디어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소아병동 휴게실 한켠에는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던 공간이었지만 점차 저와 언니에게 특별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밤 9시 아이들이 잠들면 이곳에 몇몇 엄마들이 모였죠. 처음 온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자리를 내어준 건 민준이 엄마였습니다. 첫날 정신이 없어
한 끼도 못 먹은 우리에게 민준이 엄마는 손수 싼 김밥을 내밀며 같이 먹자고 말했어요. 병원 식당이 일찍 문을 닫아 식사도 못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챙겨주신 거였죠. 옆자리에 서연이 엄마도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서연이 엄마는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힘들다고 말했어요. 작년에 처음 왔을 때는 밥 한 술 못 넘겼다고 했죠. 그녀의 딸 서연이는 1년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버텨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매일 밤 이어지는 엄마들의 작은 식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어요. 특히 김 간호사님은 매일 밤 잠깐이라도 들러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카가 고열로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언니는 간호사실로 달려갔지만 담당 간호사가 다른 응급 환자를 돌보느라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옆 병실의 민준이 엄마가 얼음주머니를 들고 뛰어왔죠. 모두들 자기 아이를 보는 것처럼 조카에게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그날 밤 여러 엄마들이 번갈아가며 조카의 열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죠. 김 간호사님도 수시로 들러 상태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언니는 한국의 이런 문화가 이해가 안 간다며 어떻게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봐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마워했어요. 그날 밤은 모두가 밤새 조카의 상태를 돌봐줬죠. 다음 날 아침 조카의 열이 내리고 모두가 안도했을 때였어요. 민준이 엄마가 삶은 달걀을 들고 왔죠. 민준이가 열나고 나면 꼭 달걀을 먹인다며 이걸 먹으면 힘이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건네받은 달걀을 먹으며 조카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도 다른 아이들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문화였죠. 언니는 입맛을 잃은 서연이를 위해 맛있는 빵을 사오기도 했고 저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영어로 알려주곤 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슬픔이 모두의 슬픔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소아병동의 작은 식탁이었죠. 게다가 한국의 병원 직원들도 정말 따뜻했습니다.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고 조카가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죠. 의료진도 조카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 간호사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AI 덕분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고 조카도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어느 정도 병원 생활에 적응하자 조카의 상태도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계속 진행되면서 조카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의료진이 예상했던 대로 AI 맞춤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언니와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죠.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조금씩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의료진들은 조카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꾸준히 경과를 기록했죠. 치료가 진행되면서 조카의 혈액 수치도 안정적으로 변했고 이전보다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언니는 조카를 보며 연신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며 조카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을 잇지 못했죠.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던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간호사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조카의 상태를 확인했고 병동에서 준비한 부드러운 죽을 조카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조카는 간신히 숟가락을 들어 한 입씩 떠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언니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조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담당 의사가 퇴원을 허락했다고 했어요. 언니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병실은 우리의 작은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 벽에 붙여둔 그림들을 떼어내는데 민준이가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손에는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죠. 조카와 민준이가 병원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죽을 끓여왔죠. 긴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은 서연이를 위해 매일 아침 정성껏 죽을 끓이던 그녀는 오늘은 특별히 조카의 목까지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먹자며 내미는 죽 한 그릇에 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 간호사님은 퇴원 수속을 도와주시며 조용히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죠. 조카가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기록한 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조카가 어느새 병동의 인기 스타가 되었다며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아병동 휴게실에서 작은 송별회가 열렸죠. 민준이 엄마는 김밥을, 서연이 엄마는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도 저마다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작은 잔치가 되었어요. 평소 야간 근무라 자주 만나지 못했던 박 간호사님도 일부러 일찍 출근해서 자리를 빛내주셨죠. 아이들은 휴게실 한켠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없는 서연이는 조카에게 자신의 가장 아끼는 모자를 선물했어요. 민준이는 병실에서 몰래 키우던 화분을 내밀었죠. 창가에서 조금씩 자라던 작은 새싹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눈 건 밤마다 모이던 식탁의 엄마들이었어요.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것에 대한 고마움,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이겨내라는 응원이 그 포옹에 담겨 있었습니다. 퇴원 차트를 받으러 간호사실에 들렀을 때였어요. 수간호사님이 조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메달을 건네주셨죠. 용감한 우리 아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달이었습니다. 병동의 모든 의료진이 치료 과정을 잘 견뎌준 아이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병동을 나서는 순간 창가에 줄지어 선 의료진과 환자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종이꽃을 뿌렸고 아이들은 작은 풍선을 날렸어요. 마치 작은 축제 같았죠. 조카는 휠체어에 앉아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직전 서연이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조카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죠. 그것은 서연이가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행운의 팔찌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조카는 햇빛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 달 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였죠.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조카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창가에서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는 친구들과 의료진들을 향해 또 한 번 손을 흔들었어요. 차에 오르면서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비록 힘들었지만 그만큼 따뜻했다고요. 우리는 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아갔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마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동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떠올렸죠. 오히려 미국보다도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 발언을 되새기며 후회했어요. 단순히 자료와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이 기술이 없었다면 조카는 여전히 원인을 모른 채 고통받고 있었을 거죠. 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이상 이 내용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카메라 앞에 앉아 녹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특히 조카의 병원 생활을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먼저 언니와 상의했습니다. 조카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어요. 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죠. 우리처럼 희망을 찾아 헤매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상의 구성을 짜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단순히 한국 의료 기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 과정을 담고 싶었죠. 미국에서의 좌절, 중국에서의 실망,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희망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의료 시스템의 차이였어요. 미국의 병원에서는 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는지, 중국의 병원은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은 어떻게 접근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했죠.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히 제 경험을 이야기했죠. 편집 과정에서는 조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야기의 진정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실제 치료 장면 대신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했고 의료진의 설명은 자막으로 처리했어요. 영상의 후반부에는 현재 조카의 모습을 담았죠. 물론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병원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뒷모습을 통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이 서로 배우고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다시 한번 언니와 영상을 함께 보았죠. 언니는 눈물을 훔치며 잘 만들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가족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영상은 밤 11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댓글창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특히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영어 자막을 보고 찾아온 그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며 질문을 남겼죠. 단순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는 것보다 병마와 싸우는 다른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국의 기술은
의료 분야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었어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죠.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느꼈습니다.